패션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늘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좀 남다르고 커프스를 살짝 접어 올렸는데 이제 비가 와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 패션을 누가 해주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하신 건지. 저는 옷에 돈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요. 굉장히 싼 옷만 삽니다. 네. 유니클로나 뭐 이런 데 가서 사는데 그냥 때가 돼서 옷이 없으면 가서 사는데요. 네. 그런 싼 옷을 사면 굉장히 젊어 보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체로 젊은이의 취향에 맞는 옷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바지를 사러 갔더니 이런 바지밖에 없어서 네. 사게 되게 짧더라고요. 짧은데 뭐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네. 입고 있어요. 네. 네, 키가 크신 분이라서 바지가 더 짧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던 거예요. 작가로 살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옷을 대충 입어도 됩니다. 그리고 어딜 가도 그냥 이렇게 옷을 차려입을 필요가 없어서 정장 같은 것도 갖고 있지 않고 거의 없고요. 네. 그냥 그런데 또 사람들이 작가는 그런 직업이려니 해서 제가 자꾸 강화대간 후배들이 작가가 되면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가난하게 살 가능성은 높은데 쓰는 돈도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일단 옷값이 별로 안 들고 유니클로 가서 사면 되고 또 저는 경조사 이런 것도 거의 안 가거든요. 그냥 다 생을 깝니다. 대신에 제 일이 있을 때도 부르지 않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다 그냥 작가니까 해서 봐주는 게 많이 있고 또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사람들 만나면 뭐 술도 좀 사주는 편이고요. 아직도.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처음에 제가 작가가 됐을 때가 9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좋은 직장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이제 뭐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만나면 늘 술을 사줬어요. 근데 97년에 IMF가 왔잖아요. IMF가 와서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진짜 반 정도가 잘렸어요. 반 정도가 잘렸는데 그 뒤에도 또 이제 다시 이제 또 IMF가 극복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저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IMF다. 항상 작가는 항상 IMF이기 때문에 특별히 IMF가 왔을 때 뭐 이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 그때는 또 신인이었으니까 좀 늘 그런 상황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래도 지금도 만나면 이렇게 회사 다니고 좀 이런 친구들은 작가는 아무래도 좀 노후도 불안정하고 수입도 일정치 않고 그러니까 밥도 잘 사주고 그렇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은 예외인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이제 좀 사주시고 그러셨나요? 노후가 불안합니다. 네, 작가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강원도 화천 출생이시고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동대어관을 졸업하셨습니다. 1995년 개간 리뷰에 거울에 대한 영상을 발표를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장편 소설로는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검은 꽃 등과 소설집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그리고 번역서로는 위대한 개츠비 등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독일문학상, 현대문학상,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셨어요. 작가님의 작품들은 현재 미국, 프랑스 등 10여 개국에서 활발하게 번역, 출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눌 책은 이제 마라다입니다. 여기 앞에. 이 책을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 한번 손을 좀 들어봐 주시죠. 꽤 되네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유익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으신 분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본인들이 생각한 거하고 조금 이거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아마 좀 더 이해가 가리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책은 우리 작가님께서 그동안의 강연 그리고 인터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엮은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 그 강연을 이제 바쁘신 분들을 듣지 못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겠다 싶었어요. 반응도 좋죠. 어땠습니까? 뭐 강연들을 제가 이렇게 작가가 돼서 많이 하진 않았었는데요. 그 2011년인가 2011년쯤에 그 어떤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젊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테드엑스 서울이라는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원봉사자 청년들이었어요.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친구들이 와서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테드라는 TED라는 미국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게 그 널리 퍼뜨릴 만한 아이디어라는 그 슬로건으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18분 이상을 말할 수 없어요. 강연장에 올라가면 18분 안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뭐 보니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분들도 많이 하셨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와서 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저는 문학과 관련된 강연이나 행사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강연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있을지 모르겠다 했더니 하라고 그래서 뭐냐 했더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라는 대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보고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워낙 그 친구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네. 참 좋아서 네.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술가가 되자 지금 당장이라는 짧은 강연, 18분짜리 강연을 준비해서 네.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가서 강연을 18분 동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계속 리허설을 해요. 뭐 일주일 전에도 하고 2주일 전에도 하고 나오라고 그러고 뭐 자기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강연료가 없는 거래요. 어머. 강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랬군요. 요즘 말하는 재능 기부 같은 그러네요. 거였는데 네. 원래 테드가 강연료를 안 주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들도 다 이제 재능 기부. 그런 식으로 나와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고생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뭐 주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들이 재능 열정이 넘쳐서 그거를 이제 테드 본부에 막 보내고 그랬어요. 네. 번역까지 영어로 다 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나중에 한 2년쯤 지나서 그 미국 테드닷컴의 메인 그 홈페이지에 투데이 스픽으로 올라가면서 네. 갑자기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거의 한 가보면 테드 가보면 한 200만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데다가 자발적으로 번역한 게 한 그렇죠. 30여 개 언어 정도로 서브타이틀이 자막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막 스웨덴 뭐 이런 데서 막 이메일이 와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다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그 뒤에 이제 좀 이른바 대중 강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네. 문학이 아닌 뭐 여러 가지 좀 넓은 의미의 강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강연이라는 건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들어가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검색하면 뜨잖아요. 뜨는데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게 그냥 그렇게 말로 이렇게 떠 있는 것은 그렇게 성에 별로 차질 않고 책으로 이렇게 글로 써서 책에 딱 넣어야 마음에 차는 것 같아서 또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책이라는 건 여기가 도서관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글자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써서 인쇄를 해서 놓으면요 거의 영원히 갑니다. 도서관은 제가 옛날에 쓴 뭐 부끄러운 책이 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흑역사라고 그러죠. 그런 거 다 있어요. 찾아보면.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스토리도 한번 구상한 적이 있어요. 어떤 작가가 네. 옛날에 이제 부끄러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서점에서 절판됐지만 도서관에 다 있는 있으니까. 거예요. 네. 자기가 대출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대출해서 없애버리고 전국 도서관을 돌아다니는 그런 작가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만큼 네. 책이라는 거는 인쇄되면 국회 도서관 이런 데 딱 들어가 버리면요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무서운 거죠 말보다는. 그래서 책으로 정리하면서 좀 옛날에 했던 말 중에서 좀 너무 좀 심한 말 이런 건 빼고 좀 네. 가벼운 말도 빼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조해 보면 강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작가님께서 좀 그동안에는 잘 안 나오시고 그랬는데 이제 나오시게 돼서 좀 신비감하고 약간 좀 거리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작가님께서는 이 책에서도 작품이라는 아우라 뒤에 숨어 있을 때 작가는 더 신비롭고 멋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사실 독자들과 이렇게 네, 직접 대면인데 신비감이 사라지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신비주의 참 좋은데요. 네. 원래 모든 상황이 좋을 때는 작품 뒤에 있는 게 제일 좋죠. 작품 뒤에 있고 왜냐하면 작가가 나와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독자는 그 작품을 해석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네. 나는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작가가 이 소설은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작가들은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제 피하려고 노력하고 네. 저도 가능하면 제 소설에 대해서는 나와서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나와서는 좀
그것과 관련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작품은 독자들이 읽는 거죠. 독자들이 읽고 자기 마음속에서 해석하고 그 상을 갖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또 이렇게 나와서 독자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고 그 무서운 삼식이가 바로 저예요. 하루 세 끼를 집에서 먹어요. 그 다음날 세 끼도 집에서 먹고 매일 세 끼를 집에서 먹고요. 제 아내는 18년째 저와 삼시세끼를 거의 같이 먹고 있고 그래서 친구들은 제 아내가 감금당한 줄 알아요. 집에 나오지도 않고 뭐 계속 집에 있으니까 물론 삼시세끼를 그 친구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저도 요새 요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또 제가 쓰는 소설이 좀 어두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와서 독자분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약간 당황스러운 게 제 소설은 굉장히 어두운데 연쇄살인범 뭐 어두운 얘기가 많은데 이분들은 이렇게 밝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집에서 혼자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저는 친구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그걸 쓰고 있으면 그냥 어두워지고 좀 이상해지기 쉬워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자면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를 진짜 만들고 이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고 좀 덜 미치는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문학이 굉장히 상황이 좋을 때는 작가들이 다 집에 틀어박혀 있어도 독자들끼리 토론도 하고 만나서 자기들끼리 어떤 뭐 찾아 읽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문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사실 우리는 소수예요. 그렇죠? 여러분 책도 몰래 읽으시죠? 뭐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어. 책 읽다가도 친구한테 카톡 오면 책 읽어 이러지 않고 아야 뭐 글쎄 뭐 그냥 있었어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책 너무 읽으면 요새 책다란 말도 있다 그러잖아요. 책 너무 읽으면 잘난 체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몰래 읽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수고 앞으로 점점 더 저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행사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도 만나고 또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서 책 얘기도 같이 해보고 또 작가들이 갖고 있는 뭐 생각 작가들은 아무래도 혼자 이상한 세계에서 많이 사니까요. 또 우리는 책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문학과 소설 그런 거 생각하니까 또 그런 얘기를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아서 요새는 좀 도서관이라든가 학교에서 저를 부르면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니까요. 고맙습니다. 소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책 중에서도 소설을 읽어라. 또 소설은 인생의 보험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이면 다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소설을 읽어야 한다. 오늘 젊은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소설은 다른 책하고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여러 책이 있지만 저는 소설과 소설이 아닌 책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소설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소설은 이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생각하죠. 소설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안 된 사람들 얘기만 있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 얘기 별로 없잖아요. 성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 별로 없고 실패한 사람들 얘기가 많고 죽음으로 끝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같은 여성은 귀부인인데 연애하다가 결국 자살하잖아요.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스포 당했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안 읽으셨으면 앞으로도 아마 안 읽으실 것 같은데요. 읽기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 명작이라는 것은 줄거리를 알고 읽어도 재미있습니다. 10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근데 하여튼 죽고 마담 보바리도 죽고 위대한 개츠비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거나 뭐 망하거나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소설은 왜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세상에 서점에 가면 우리 보고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15분 정리의 힘, 정리 좀 잘해라, 정리 잘하면 된다 뭐 이러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잘 쓰는 법,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전기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다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 같아서 우리가 사는 책들이잖아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근데 소설만 정말 의연하게 실패한 사람들 얘기, 잘 안 된 사람들 얘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얘기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그걸 돈 주고 사서 읽어요. 그 이유는 실패하고 싶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소설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는 것 또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결국 사소한 실수 때문에 파멸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생에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곤란하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자가 바람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만나 카레니나나 마담 보바리 같은 소설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그때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위험을 지키면서 이런 문제, 실패죠. 인생의 실패입니다. 결혼이 행복해야 좋은 건데 뭐 인생은 그럼 좋겠지만 사실은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건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밝은 얼굴로 여행을 떠났던 애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우리 가족은 아니더라도 가까운 데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소설에는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인생이 잘 될 때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일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설이라는 것은 인생의 보험이다. 왜 소설이 어두운 얘기로 가득 차 있냐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그냥 그러라고 소설이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런 소설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요즘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아무리 자기 개발서 읽고 실천해봐도 잘 안 되는 네. 그런 시대인데 작가님께서는 이 책에서 비관적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자, 비관적 현실주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작년 12월인가 그래서 SBS 힐링 캠프 나가서 했던 강연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강연 짧은 강연이었습니다만 비관적 현실주의는 원래 어디서 시작된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가스실에 가서 많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를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나 보니까 일단 낙관주의자 있죠. 네. 낙관주의자들 잘 될 거야. 긍정의 힘. 네. 일찍 죽었습니다. 이분들은. 왜냐하면 아침마다 낙관주의 외치고 네, 긍정의 긍정의 힘 하는데 연합군이 오질 않아요. 요즘 오질 않으니까 기다리다 갑자기 급좌절하게 됩니다. 급좌절해서 그냥 갑자기 그냥 확 쓰러지는 것이죠. 희망의 힘을 믿고만 가지만 이게 안 될 때는 또 금방 꼬꾸라지는 것인데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비관. 나는 끝났어. 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날 죽여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부터 빨리 가스실로 데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면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네. 면도란 뭐냐? 수용소에는 먹을 물도 부족한데 네. 그 물을 아껴서 자기 몸을 씻는 데 쓰는 사람들인 거죠. 매일 면도를 하고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깨끗이 하고 규칙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기 삶을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얼굴이 깨끗해서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죽일 놈을 찾아서 이렇게 와서 보니 죽일 사람을 찾아서 와서 보니까 깨끗한 사람들은 일을 더 시킬 수 있으니까 일단 너는 빠져. 그러고 보니까 비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워서 땡깡 부리는 분들 데려가고 그 다음에 낙관주의에서 갑자기 추락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데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비관적 현실주의입니다. 이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언젠가는 독일은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내일은 아니라는 거죠. 연합군이 오긴 올 거야. 그렇지만 당장 오진 않을 거고 어쨌든 그때까지 나는 내 몸을 깨끗이 하고 할 일을 하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하자라고 생각하고 버텼던 사람들인데 요즘 왜 이 비관적 현실주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냐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길고 지루한 저성장의 시대가 올 것 같고요. 특히 젊을수록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한국 사회가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는 근대 이후로 이렇게까지 젊은 층의 앞날이 어두웠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특히 젊은 층들에게 했던 강연에서 이게 나온 거였는데 지나친 낙관주의, 긍정의 힘 너무 믿지 말고 그래서 소설을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더 어떤 무서운 현실에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다고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이러면서 갑자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즐기고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막 웃고 그랬대요. 웃고 농담도 하고 심지어 장사도 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즐거움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어떤 시기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꽤 오래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기를 건너가는 어떤 철학적 기반이랄까요? 그것을 비관적 현실주의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으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책을 직업이니까요. 읽으시죠? 소설책을 읽으시나요? 저는 뭐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네. 네, 책에 보니까 처음 접하는 저자일 경우에는 작가의 관상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다고. 여러분 책 선정 어떻게 하십니까? 예. 저희는 뭐 리뷰지나 이렇게 서평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처음 보는 작가일 경우에는 그 저자의 관상을 보신답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저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근데 좀 워낙 많은 저자들을 보니까요. 대체로 그 저자의 관상이 있어요. 어떤 관상이죠? 어떻게 설명할 수는 네. 없지만 일단 이건 좀 편견이지만 네. 좀 작가인데 너무 이렇게 좀 이들이들한 분들 있잖아요. 이들이들한 건? 너무 이렇게 뺀질뺀질해 보이는 분들 뭐 네. 약간 신뢰가 안 가고 그래서 네. 일단 제쳐놓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잘생기신 분 뭐 이런. 아니, 잘생긴 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작가로서 가장 이상적인 얼굴은 네. 알베르 까미나 시인 김수영 같은 분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뭐 피골이 상접하죠. 마르고 피쩍 마르고 네. 막 이런 그런 얼굴도 왠지 신뢰가 갑니다. 그런 분들 네. 신뢰가 가고 그래서 좀 근데 좀 입이 그거 쾌한 분들 말씀하시는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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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네. 예. 저희가 정말 작가의 관상을 안 보고 책을 선정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작가님은 너무 잘생기셨는데. 예. 그러십니까? 네. 이제 그때 어떤 기자가 물어봐가지고 아. 몇 가지 앞에 기준을 다 얘기한 다음에 네. 웃자고 이제 마지막에 넣은 거였는데 그렇군요. 네. 사실은 뭐 다들 책을 고르는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요. 적어도 그러나 저는 이렇게 독자 리뷰 같은 걸 보고 고르진 않아요. 네. 예. 저도 이거 웃자고 한 질문이어서. 네. 네. 너무 네, 노여 마십시오. 네. 아닙니다. 네. 네. 제가 한 말인데요. 어떤 작가는 왜 비평 때문에 완성 작품을 금고 속에 두었다. 셀린저의 사례를 책에 쓰셨는데요. 정말 그 대목에서 정말 슬펐어요. 저는 예. 이 비평 선입견 없이 읽을 기회를 막는 셈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렇죠. 요새 네. 그 작가님은 서평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떤 비평이요? 네, 그죠. 비평 요새 복면 가왕 있잖아요. 복면 있어요. 가왕. 예. 가면 쓰고 노래 부르는 가면 거죠? 쓰고 노래 부르잖아요. 네. 무슨 뭐 이름도 다 이상하던데 무슨 뭐 가스실에 클레오파트라인가 뭐 여튼 그런 네. 이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요새 가수들을 보잖아요. 뭐 아이돌이면 뭐 노래 못할 거야라든가 뭐면 모을 거야. 쟤는 한물 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복면을 쓰는 거잖아요. 작가도 이제 복면 작가 같은 거 있으면 좋겠죠. 이름 다 지우고 네. 서점에 그냥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하듯이 쭉 네.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죠. 사실 선입견이라는 것도 작품의 일부고 그러니까 그 셀린저 같은 경우에는 호밀밭의 파수꾼은 반응이 좋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뒤에는 비평가들이 자꾸 자기 보고 뭐라고 하니까 돈도 많이 벌었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는 그냥 자기 써가지고 금고에 넣어놔버렸어요. 금고에 넣어놔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려고 그랬죠. 못 쓴 게 보고 싶긴 한데 그래요. 안 내 보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비평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가 옛날에는 비평가만 비평을 했지만 지금은 독자들도 비평을 그렇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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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알라딘, 뭐 예스24 이런 데 가면 독자들이 비평을 많이 해놨는데 저는 신인 때는 열심히 봤는데 저는 안 본 지 꽤 됐어요. 네, 저는 잘 보질 않고요. 그리고 평론가들이 그 문예지 같은 데서 하는 비평을 안 본 지도 꽤 됐고요. 네, 그리고 꽤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가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평은 사실 저는 독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 작품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요새는 뭐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뭘 고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좋은 작품을 권하고 또 나쁜 작품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또 비평 자체가 하나의 문학 작품이죠. 작가에게 직접 작가를 까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잘 안 보는 이유는 보면 아무래도 정신이 좀 사나워져요. 사나워지고 뭐 그렇습니다. 좀 보고도 잘 까먹기도 하지만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작품을 쓰는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냥 그걸 쓰는 동안에 굉장히 저와 그 작품의 인물들 그 세계와 맺는 어떤 행복한 결합 상태가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좋아요. 그 작품을 쓰러 집으로 갈 때, 그 책상으로 돌아갈 때 좋은 느낌이 있는데 그 작품을 써서 완성을 하잖아요. 완성을 해서 세상에 내보내고 나면 그건 그때부터 제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소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읽으면 여러분의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설은 읽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읽고 어떤 소설을 너무 감동해서 친구한테 선물하잖아요. 너도 한번 읽어봐. 근데 친구가 나랑 좀 감상이 달라요. 그럼 좀 실망하잖아요. 얘 이런 애였나? 그런 애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설을 읽을 때 그 친구가 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나와는 달리 그런 비슷한 소설을 이미 여러 편을 읽었기 때문에 크게 뭐 놀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죠. 제가 옛날에 잠깐 교수를 한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때 학생이 와서 졸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학생이 졸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그렇죠. 저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저 선배 교수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걔가 자는 거는 너의 강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어젯밤에 술을 밤새도록 먹었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설사를 뭐 해서 지금 힘이 없을 수도 있는 거지 네 강의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해서 네. 야 저게 바로 고수구나. 자고 싶으니까 자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그 소설을 뭐 나와 다르게 읽었다면 다르게 읽은 건데 그게 정상이죠. 수백 명이 읽으면 수백 명이 다 다른 소설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작가와도 다르죠. 제가 그 소설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독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작가님 그 소설 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아 예. 그런데 독자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 소설은 그런 소설이 아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생각한 소설과 그 독자가 생각한 그렇죠. 소설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작가한테 가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얘기도 있어요. 그냥 작가님 짱 이런 것만 해야지 구체적으로 뭐 몇 페이지에 나오는 뭐가 좋아하는 이런 작가가 그런 소설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간에 서로 오해를 하는 게 정상이고 네. 책을 여러 명을 읽었으면 여러 명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제 손을 떠나서 나갔으면 그것은 비평가도 떠돌 수 있고 독자들도 뭐 인터넷 서점에 가서 떠돌 수 있는 거고 또 친구랑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세상 것이죠. 그래서 저는 쓰고 난 다음에는 다음에 쓸 것을 생각하지 그 전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자,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노래로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린처님을 소개해드립니다.